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대만을 언급하며 중국을 자극한 가운데 중국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압박 수단을 일본에게 쏟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전방위적인 제재로 일본의 타격을 주려는 중국, 안보 압박이 대표적입니다. 중국 해군 기지 중 하나인 장쑤성 렌윈강 해사국은 11월 17일 항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일본과 가까운 서해 남부에서 18일부터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에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며 선박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렌윈강 해사국이 공개한 좌표를 보면 훈련 해역은 렌윈강에서 동북부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렌윈강과 산둥성 르자오 사이의 근해입니다. 훈련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섬은 870km 거리에 있으며 일본 규슈 본섬과는 900에서 1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를 보면 훈련 해역은 전라남도와 비슷한 위도상에 있죠. 중국은 서해 중부 해역에서도 실탄 사격 훈련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언론사인 홍콩01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서해 훈련에 대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중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구역과 가까워 전략적 민감성이 큰 지역이다. 일본과 한국, 주한, 주일미군에 잠재적으로 전략적 압력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해군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실전훈련도 진행했는데요. 종합보급선 홍후함, 미사일 탑재 호위함, 헝양함, 해군 항공병 부대 등이 남중국해에서 며칠간 밤낮으로 훈련한 것입니다. 홍후함이 부유 기뢰 등 위협에 직면해 전투하고 헝양함에 보급하는 것이 훈련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훈련은 모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뒤이어 곧바로 무역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중국은 앞서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올해 6월 오염수 방류 이전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죠. 이달 5일 홋카이도 냉동가리비 6톤이 일본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면서 중국은 2년 만에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했으나 약 보름 만에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원 압박까지 단행할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자원이 바로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히토류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상 독점 국가입니다. 일본 역시 히토류 10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죠. 아직 중국 정부의 히토류 수출 규제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자동차 모터,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히토류 수출 규제 강화로 발전하는 사태라고 우려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일본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경제 제재라며 2010년 중일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이 벌어졌을 때 히토류 수출을 규제한 점을 꼽았습니다. 중국의 보복성 수출 규제는 역사가 깊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규제를 시작하면 오랫동안 유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가 지난 2010년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규제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지로 중국을 의심하며 국제조사를 요구한 호주에 보리와 와인 등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해결까지 이르는 시간도 짧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2016년에야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재개를 위한 장관급 협의에 응했고 호주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가 된 2022년부터 수입 규제를 풀기 시작해 2024년 마지막 규제 품목인 살아있는 호주산 랍스터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일본도 중국과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겪다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에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중국은 2010년 자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배가 충돌한 뒤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일본이 센카쿠를 국유화한 2012년에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통관 강화와 불매 운동으로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줬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든다면 일본 기업 생산 활동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일 갈등은 일본 증시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11월 18일
니케이 225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20.93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발언이 중국의 본격적인 경제 제재로 번지자 일본 내부에서도 경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을 너무 과도하게 드러내온 탓에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심한 상황이었는데 그녀의 발언으로 인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시절 외무심의관이었던 다나카 균.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발언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사태는 점점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거나 좀 더 상황은 엄중해질 것이다.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대만을 언급한 것은 중대한 실수였다. 중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함으로써 일본이 입는 불이익은 엄청나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의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입니다.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면 무언가 얻어낼 만한 소지라도 있었지만 단순히 야당 의원과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기 때문에 실속은 없고 피해만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야당은 물론 다카이치 사나에가 소속된 자민당 내에서도 중국과의 대립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일본 총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최대 커뮤니티 중 하나인 투채널의 창립자 니시무리 히로유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는 물론 일본 언론까지 강경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전쟁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된 최대의 책임은 물론 정치가에 있지만 미디어가 일반 국민을 부추기는 것 같은 행태로 불합리한 분위기를 양성하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태평양 전쟁 개전 전에 미국과의 전쟁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져 일본 필패의 결론이 도출됐다. 그럼에도 당시 미디어는 전쟁을 멈출 수 없었다라고 보도했다. 무책임한 언론에 무지한 서민이 희생됐다. 전쟁을 여론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이죠. 전쟁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타국의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의견을 총리 개인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경솔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다카이치 사나에의 발언을 옹호하진 않지만 중국과의 대립을 부추기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은 대한민국과도 독도 영유권을 두고 중국보다 먼저 마찰을 빚기도 했죠. 웬일인지 일본 언론들은 중국에 대한 논조와는 달리 우리나라와 마찰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니케이 신문은 최근 한일은 마찰보다 협력을 확대하라는 사설을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와 일본 자위대의 공동훈련이 연기된 것에 대해 안보 분야를 포함한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으로 유감이다라고 표현했죠. 실제로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는 조율해오던 11월 중 수색, 군안 공동훈련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군은 지난 15일에서 16일 도쿄에서 열리는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도 보류했습니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자국 기지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 군용기에 급유 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취소한 여파입니다. 일본 측이 한국 블랙 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한 점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니케이 신문은 역사 영토의 엄격 대응 원칙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영토 문제에 적극적인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 첫 회담에서 현안들을 리더십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합의했다는 내용을 짚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긴박해 서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양국 간 대항 조치가 계속되는 것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민심을 자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내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에서 대규모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11월 18일 저녁 일본 규슈의 오이타현 사가노세키 마을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마을에는 전날 아침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죠. 지금까지 이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으며 170명 이상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소 170채 이상의 주택을 불태우거나 손상시킨 이번 화재는 지진으로 인한 화재를 제외하면 1976년 야마가타현 사카타시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약 50년 만에 최대 규모 화재입니다. 오이타현 재난대응팀은 실종됐던 76세 남성의 시신을 소방관들이 발견했으며 50대 여성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차 수십 대와 2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본 육상 자위대 헬리콥터 2대도 화재 진압 지원에 나섰죠. 그러나 화재 발생 거의 20시간이 지나도록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불은 11월 18일 저녁 규슈 남부 오이타시의 어항 근처에서 강풍이 불며 시작됐습니다.
화재는 숲으로 번져 축구장 7개 넓이에 약 48,90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일본 소방당국은 여전히 화재의 원인과 확산 방식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이타현은 화재 다음 날인 11월 19일 약 260채 주택에 전기가 끊겼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SNS를 통해 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표하는 성명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대부분 목조주택인 일본 건축물 특성상 마을 전체를 전소시키고 나서야 불길은 잦아들었습니다. 일본 총리는 에이펙으로 부드러워진 한일 관계를 뜬금없는 독도 발언과 블랙 이글스 급유 거부로 경색시켰습니다. 뒤이어 곧바로 중국과 갈등까지 만들어냈죠. 상식적으로 두 나라와 갈등 관계를 동시에 만들어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초기부터 대위기를 맞았고 그 시작은 독도 발언이었습니다. 일본의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중국, 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때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집권 이후 시작된 독도를 향한 일본의 도발,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1월 18일 교도통신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영토 문제 담당 상인 아카마 지로는 이날 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다케시마는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라며 주장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21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018년엔 도쿄의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등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국립영토 주권 전시관을 개관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차례 이 전시관의 폐쇄를 요청해왔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최근 한술 더 떠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전시관 확장 공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게이트웨이 홀 내부에는 3면 스크린 앞에 의자 수십 개가 배치됐으며 벽에는 영토 문제를 다룬 책이 비치됐습니다. 옛 지도 등을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 전시대도 설치됐죠. 이에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당연히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폐쇄 역시 거듭해서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이 같은 항의에 일본 영토 문제 담당상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궤변으로 답한 것입니다. 중국 역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죠. 중국어로는 다오이다오, 일본어로는 센카쿠 열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갸오이다오에 대해서만 중국의 고유 영토라는 입장만을 취하며 일본에게 대항했을 뿐 남의 나라 이야기인 독도에 대한 말은 아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달라졌습니다. 타국 영토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이 도를 넘자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마오닝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국 기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조장하는 도쿄의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마오닝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관련 보도를 주목해왔다. 최근 일본의 여러 가지 악성 언행은 주변국들의 경계심과 불만 그리고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고수하며 아시아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실상 독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중국 정부가 독도와 관련해 우회적으로나마 일본을 비판한 것은 무려 11년 만입니다. 지난 2014년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두고 한국 외교부가 비판 성명을 내자 중국도 비판에 동참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이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중국이 우리 손을 들어준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바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갖게 될 핵 추진 잠수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라는 외교적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데릴 커들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최근 한국을 찾아 한국과 미국은 이미 매우 강력한 동맹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간에는 핵 잠수함을 빌미로 중국이 한한령을 재가동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커들 총장의 발언을 일제히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전문가를 통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라는 미국의 기대 때문에 한국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습니다. 리차오 랴오닝대 미국 동아시아 연구원 원장 겸 선임 교수는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응하거나 역외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목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차오 원장의 발언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두고 한국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 반면 미국은 중국 억제를 위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가했다고 정의한 것입니다. 또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 역시 중국은 관련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는 한미 양측이 관련 사안을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죠. 예상외로 강경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중국 측 반응입니다.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중국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오히려 조심스럽다고 평가됩니다. 반면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로 발언을 이어갔죠. 중국에서 지금 한국을 자극했다가는 핵 잠수함 대량 건조는 물론 나아가 핵무기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영해가 맞닿아 있기에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일단 한국의 눈치를 보며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죠. 핵 잠수함을 얻어낸 한국을 건드리지 못한 중국, 본격적으로 일본과 갈등 관계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일령을 발령한 것이죠. 먼저 중국인들의 일본행을 가로막자마자 눈에 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1월 15일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이후 3일간 중국발 일본행 항공권 49만 1000건이 취소된 것입니다. 앞서 중국 국제항공, 중국 남방항공, 중국 동방항공 등 3대 국영 대형 항공사를 포함한 총 7개 항공사가 일본행 항공권 무료 취소 방침을 발표한 바 있죠. 중국 교육부와 문화여가부도 가세해 일본 여행 자제를 당부한 직후인 지난 16일에는 항공권 취소율이 82.14%에 달했으며 다음 날인 17일 취소율도 75.6%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일본 관광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중국인의 일본 방문이 급감할 시 일본이 최대 2조 2천억엔, 우리 돈으로 약 20조 7,7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문화계에서도 노노재팬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의 한일령이 발동한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가 타깃이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짱구는 못 말려, 초하려, 장렬하는 떡잎마을 댄서즈가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죠. 중국에서 이미 개봉에 상영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도 흥행 성적이 크게 하락했다며 개봉 5일차 예상 흥행 수입이 2천만 위안으로 급락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외국 영화 등의 개봉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암묵적인 지시에 따라 영화 개봉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당국이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한한령에 따라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이 사실상 여전히 금지되고 있죠. 따라서 이번에 이미 상영이 확정된 일본 영화 2편의 개봉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사실상 일본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한일령이 발동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행이 무산된 중국인 관광객들, 그런데 이들은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중국 여행 플랫폼인 취날에 따르면 갑자기 가장 인기 있는 해외여행 국가는 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본이 최고 인기 여행국이었으나 한국이 이를 앞지른 것이죠. 이 기간 국제선 항공권 결제 1위는 한국행이었고 검색량도 한국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다양한 민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으로 몰려온다면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지난달 말 사상 첫 5만 돌파해서 다시 5만 선 아래로 급락했는데요. 일본 대표 화장품 업체 시세이도는 하루 만에 주가가 11% 감소했고 일본 최대 백화점인 이세탄 미츠코시 홀딩스도 12% 하락했습니다. 모두 관광과 관련된 업종입니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인 관광객은 일본 전체 관광객의 25%가량을 차지하며 약 1조 6,443억엔,
한화 15조 4천억 원을 소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조엔 한화 19조 원이 되죠. 이는 연간 최대였던 2019년 1조 7,704억엔 한화 약 16조 6천억 원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일본 역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인들의 중국 관광을 자제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중 일본 대사관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체류 일본인들을 상대로 주의령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일중 관계를 둘러싼 현지 보도 등에 입각한 안전대책이라는 글에서 외출 시에는 수상한 사람의 접근 등에 주의하고 여러 명이 함께 행동하는 등 안전 확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외교 부문에서도 일본에 대한 중국의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 주국장인 가나이 마사아키는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한일령을 발동하자 긴급하게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가나이 국장은 중국 외교부의 류진숭 아시아 국장을 만나 중일 대립 상황의 진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일본 외교 당국자의 긴급한 방문에도 중국의 비판 수위는 전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성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중국 관련 잘못된 발언에 대해 일본 측에 다시 한번 엄숙하게 항의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비판했죠. 그리고 이러한 발언의 성격과 영향은 극히 악질적이며 중국 국민의 공분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면서 높은 수위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가나이 마사아키 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만난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 류진숭의 태도는 논란이 되었습니다. 류진숭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가나이 국장을 연신 깔보듯 응대했죠. 금방이라도 주먹 다짐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또한 중국은 일본과 가까운 서해 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까지 감행했습니다. 장수성 옌청 해사국은 지난 15일 항행 경고를 통해 17일부터 19일 서해 중부 일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면서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홍콩 매체는 한중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구역과 가까워 전략적 민감성이 크다면서 일본과 한국, 주한 주일 미군에 잠재적으로 전략적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중앙TV는 중국 함정들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실전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죠. 일본 총리의 막말에 중국이 크게 분노하면서 중간에 끼인 대한민국의 입장이 다소 난처해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어부지리로 외교적 이득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이 더욱 깊어지면서 이로 인한 여파가 실물 경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한일령을 발동해버린 중국의 영향으로 일본 경제에 곧바로 빨간불이 켜진 모습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 나온 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동안 정말 부지런하게 일본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민간과 공공을 총동원해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시작했는데요. 특히 중국인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는 조치가 이제는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당부의 모양새로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 지침을 내렸지만 실상은 관련 기업과 정부 부처를 모두 동원한 사실상 지시조처였습니다. 실제로 중국 교육부와 문화여유부에 일본 유학과 여행을 자제하도록 지시를 내렸죠.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지침에 발맞춰 중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아예 운항 중단에 나섰습니다. 또 국영 대기업을 포함한 여행사들은 일본 신규 예약을 중단하기 시작했죠. 중국 정부의 조치는 일본 현지에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지역 방송인 CBC-TV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 간 긴장 고조로 일본 도카이 지방 호텔에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조처가 발표된 뒤 도카이 지방 한 호텔에 중국 여행사로부터 들어온 여행 취소 요청은 11월에만 1000명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들은 정말 국가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이 호텔 대표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센카쿠 열도 갈등이 있었던 2012년 당시를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도 예약이 확정되고 최종 명단이 도착한 뒤에 취소해달라는 요구는 없었다. 지금은 취소 수수료까지 면제해달라는 요구를 해오는데 솔직히 난처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여행사 측은 중국 정부의 요청이라는 점을 들며 취소 수수료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데요. 일본 여행업계 쪽에서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2월 중국 관광객들이 평소에 두세 배 몰리는 춘절 기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일본 여행 자제 방침이 1년간 유지될 경우 일본 내 관광 소비가 1조 7,900억 엔, 우리 돈 16조 9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즉 GDP를 0.29% 하락시킬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일본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일본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748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내 중국 유학생은 전체 유학생의 36.7%를 차지하는 12만 3,485명을 기록했죠. 이 같은 상황이 여행객이나 유학생 등을 넘어 확산할 여지도 있습니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과 영토 갈등이 빚어졌을 때 히토류 수출 통관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외교 문제에 대해 경제 보복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자국민의 일본 방문을 통제해 1년간 줄어든 중국인 일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5.1%에 이르렀던 것으로 집계되었죠. 당시 중국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격렬한 반일 시위가 일어나며 혼다자동차, 파나소닉, 캐논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중국 공장이 한동안 멈추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그해 9월부터 10월까지 중국 내 일본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고 2012년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 넘게 줄어드는 등 경제적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국발 노제팬의 타격이 시작될 텐데요. 가뜩이나 올해 3분기 일본 경제의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6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은 전분기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작년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행진을 하던 분기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기업들의 몰락이 눈에 띕니다. 토요타, 혼다와 함께 일본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닛산 자동차, 중국의 한일령에 의한 경제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닛산 자동차 역시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닛산은 2024 사업 연도에 6,708억 엔, 우리 돈 6조 3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4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9월에도 2조 1천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1년 반 사이에 8조 원이 넘는 적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판매량 부진이 실적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닛산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7.3% 감소한 148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닛산은 올해도 부진한 실적을 우려해 2025 회계연도 손익 전망치를 발표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6조 3천억 원의 순손실을 낸 닛산은 전 세계 공장을 17곳에서 10곳으로 7곳이나 줄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또한 전체 직원의 15%인 2만 명을 감원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죠. 닛산은 또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과 함께 세운 멕시코 공장에서 자사 자동차 생산을 11월 중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기타 큐슈에 짓기로 했던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공장 건설 비용은 11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돈을 투자할 여유가 지금의 닛산에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거의 폐업 수순이 아닌가 싶은데요. 닛산은 축구단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프로축구 제2원 리그의 전통 명문 구단인 요코하마 F 마리노스입니다. 요코하마 F 마리노스의 지분 75%를 닛산이 보유하고 있죠. 마리노스는 1972년 창단한 닛산 자동차 축구부가 전신입니다. 1991년 제1리그 창립 멤버로 참여했으며 1999년 요코하마 플리겔스와 합병해 F 마리노스가 됐죠. 이 팀은 리그와 국제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한 명문 구단입니다. 2021년 별세한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그리고 안정환, 남태희 등 유명 한국 선수들도 요코하마에서 뛴 적이 있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닛산은 이 축구단의 매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닛산은 최근 축구단 운영권 매각을 위해 여러 기업의 클럽 운영권 매각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중으로 매각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닛산은 애초 경영난에 따른 구조조정에서 스포츠 사업은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경영 개선을 위해 축구단 등을 예외 없이 정리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제1리그에 따르면 F 마리노스의 2025년 1월기 순이익은 약 9억 엔,
우리 돈 약 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코하마 F 마리노스의 인수 후보로는 일본의 IT 대기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닛산의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최근에는 닛산이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를 소유한 시티 풋볼 그룹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시티 풋볼 그룹은 중동의 대부호인 셰이크 만수르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죠. 닛산은 2014년부터 시티 풋볼 그룹과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장에 광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11년간의 동행을 올해로 끝냈습니다. 만수르마저 손절을 친 것입니다. 또한 닛산은 요코하마 국제 경기장의 명명권을 깎아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는데요. 요코하마시 소유인 이 경기장은 닛산이 명명권을 구입해 닛산 스타디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닛산은 요코하마시의 기존 후원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연간 5천만 엔의 1년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닛산의 자산 매각 릴레이는 본사 건물로까지 번졌습니다. 닛산의 본사는 일본 요코하마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최근 이 건물을 대만계 자동차 대기업 공급업체 등이 출자한 특수목적 법인에 매각한 것입니다. 본사 건물 매각으로 닛산은 9,100억 원을 받았습니다. 닛산은 2009년 글로벌 본사를 도쿄에서 요코하마시로 한 차례 이전했습니다. JR 요코하마역과 가까운 곳에 있으며 닛산 차량을 전시하는 갤러리 등이 건물에 있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의 자동차 업체는 닛산뿐만이 아닙니다. 혼다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혼다는 최근 미국에서 대표 모델인 어코드 하이브리드 25만 6,060세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동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오류가 원인으로 주행 중 차량 내부 소프트웨어 일부가 재설정될 수 있어 충돌이나 부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혼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무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재프로그래밍할 예정입니다. 리콜 보고서에 따르면 소유자 통지 서한은 내년 1월 5일 발송될 예정인데 소프트웨어 수정이 그 전에 제공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운영 중인 북미 공장의 완성차 생산량도 크게 줄였는데요. 혼다는 10월 말부터 북미 전역의 양산 공장들에서 일시적인 생산 중단을 포함한 변경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수급난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인 넥스페리아의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는 최근 넥스페리아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중국 업체인 윙테크가 2019년 인수한 넥스페리아는 주요 완성차 업체의 부품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한 대에 넥스페리아 칩 약 5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넥스페리아 칩의 수출이 중국 정부에 의해 차단되자 혼다의 완성차 생산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본 자동차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은 쾌조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벌어진 미국 조지아주. 이 사건의 수습을 위해 미국에서는 백악관까지 나서 현대차를 달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사장인 호세 무뇨스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으로부터 사과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죠. 또한 조지아 주지사 역시 전화를 걸어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다. 이건 주 정부 관할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조지아주 사태를 계기로 한미 양국은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있을 정도로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미국은 노력하고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사태를 예로 들며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 인력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외교 무대에서도 굴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승전국 5개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일본은 6번째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지난 1990년대부터 오랜 기간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대사인 푸충은 최근 열린 유엔 안보리 개혁 관련 회의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으며 위험하다. 이런 국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죠. 푸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전후 국제질서 파괴와 내정 간섭, 외교적 신뢰훼손이라는 강경 메시지를 내세웠습니다.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하나인 중국이 일본의 진출을 극도로 반대하면서 사실상 수십 년간 일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나날이 거세지는 중국의 압박, 일본의 경제는 이 여파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